안녕하세요. 저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제대로 각성한 40대 여성입니다. 제 뒤통수를 쳤던 사람들은 한때는 가족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인데요. 앞에선 누구보다 절 생각하는 척했지만 뒤에선 다들 다른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서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파렴치하고 양심 없었던 그 가족이란 사람들로 인해 벌어졌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셨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공장이었다가 저와 남동생이 태어나서부턴 조금씩 성장을 한 그런 기업이었죠. 부모님은 두 분 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봉사활동을 가셨어요. 봉사활동은 사업이 잘 되던 때에도 갔지만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사업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부모님은 봉사활동을 꾸준히 가셨답니다. 어릴 적엔 그런 부모님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힘든데 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그때 몰랐거든요. 한 번은 아빠 엄마가 자금이 넉넉지 않으니 요양원에 가서 청소 봉사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저와 남동생도 같이 가서 도와드렸는데 집으로 오는 길에 아빠에게 제가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 아빠 요즘 힘든데 왜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다녀? 예전에야 아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었으니까 그렇다 해도 요즘은 사실 힘들잖아. 왜 이렇게 다니는 거야? 정윤아, 아빤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건 이렇게 나누면서 베푸는 게 좋아서 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베풀어야 나중에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거고. 아빠한테 복이 되진 않아도 우리 정윤이 상윤이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부모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온정을 나누시곤 했습니다. 바르고 정직한 부모님을 보면서 저나 남동생 역시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특히나 남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직장도 서울에 있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전 대학 졸업 후 친정 근처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은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시댁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고 사람이 참 정직하고 예의도 바르고 성실했어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땐 아빠가 예비 남편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자네 아버지께서도 사업을 하신다고 거기서 일을 한 진 얼마나 된 건가? 사회생활을 바로 아버지 사업으로 시작한 건가? 아닙니다. 다른 가공업체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사실 아버지 회사에서도 사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길 원하셨고요. 그렇구만. 아들이 있으면 바로 부대표 자리에 앉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네 아버지께서는 정말 사업을 사랑하고 아끼시는가 보구만. 네, 저도 저희 집 가업이라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대표 자리를 이어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빤 예비 남편의 자신감 넘치고 씩씩한 모습을 좋아하셨어요. 엄마나 남동생도 예비 남편의 첫인상이 좋다며 다들 결혼에 찬성하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댁에 제가 첫인사를 갔던 날, 전 정말 많이 긴장을 했었습니다. 예비 남편을 통해서 몇 번 예비 시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업에 있어서는 엄청 깐깐하고 철저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예비 시부모님은 절 반겨주시더라고요. 특히나 예비 시부께선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신다는 걸 들으시곤 더 반가워하셨어요. 부친께서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신다던데 혹시 회사명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아, 땡땡테크라고 합니다. 아이고, 알지. 잘 알지. 거기 사장님이 부친이신 거야? 아이, 거기 업체도 꽤나 오랫동안 운영한 곳인데 그렇게 훌륭한 사업체가 사돈이시라니 이거 아주 그냥 반갑네.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 사돈도 사업을 하시니까 말이 아주 잘 통하겠구만. 그러면서 예비 시부는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댁에선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고 친정에선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다 채워주셨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남부럽지 않게 결혼을 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특히나 시댁 쪽에선 저희 친정집과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셔서 자주 교류도 하고 그렇게 양가 가족들이 다 친밀하게 지냈어요. 딱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거라면 시부께서 술을 워낙 좋아하셨다는 거였죠. 하루에도 늘 빠짐없이 술이 함께 했기 때문에 늘 시댁에 가면 술상을 봐야 했고요. 어느 날은 친정에서 좋은 해산물을 보내오셔서 시댁에 제가 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부께서 너무너무 반겨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 사돈댁에서 이렇게 귀한 걸 보내주셨네. 그럼 바로 먹어봐야지. 아, 여보, 뭐해? 가서 얼른 술상 내와. 아유, 당신 술 좀 그만 마셔. 아까 낮에도 마셔놓고선 왜 또 술을 마시는 거야?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사돈댁에서 이 귀한 술 한 줄 보내주셨는데 그냥 넘어가? 다 같이 모였을 때 마셔야지. 아이, 딴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가서 술상이나 봐와. 심은 그럴 때마다 마지못해 시부의 술상을 내오곤 했지만 이내 눈초린 저량에 쏟아졌습니다. 아니 넌 네 시부가 그렇게 술만 마시는 거 알면서 저걸 왜 또 가지고 왔어? 그냥 니들 집에 가지고 가서 먹으면 될걸. 아, 그게 아니라 아빠가 아버님이 이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챙겨온 건데. 아유, 사돈께서는 우리 양반 건강은 생각도 안 해주시는가 보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 집에서 생각해서 보내주신 건데 그럼 도로 제가 가지고 갈까요? 뭘 또 가지고 온 걸 가져간다 그래. 아유, 내 팔자야. 시모는 고집 세고 기센 시부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종종 저에게 툭툭 말을 던지실 때도 있었죠. 그래도 저한테 대놓고 나쁘게 구는 건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직설적이고 본인 주장이 강하시긴 했지만 시모도 처음엔 절 조심스럽게 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시댁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을 친정보다 더 자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댁에선 남편보다 어린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할 당시 시누이들은 20대 중반이라 한참 꾸미고 놀기 좋아할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시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들은 못 보던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비싼 신발까지 매번 새로 사서 자랑하곤 했어요. 언니, 언니도 이렇게 명품 가방들 많이 들고 다녔어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결혼하고 애 낳으면 이런 것도 별로 못 들고 다닌다던데. 전 그래서 지금 열심히 들고 다니려고요. 언닌 그럼 명품 가방들 다 어떻게 했어요? 아가씨, 전 사실 명품 가방 별로 없었어요. 딱 하나 대학 입학할 때 부모님께서 사주신 거 빼고요. 진짜요? 언니네도 잘 사는 거 아니었어요? 하긴 언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뭐 그닥 잘 사는 것 같지는 않긴 했는데 난 또 사업하는 집이라고 해서 부자인 줄 알았죠. 그럼 그래도 사업하는 부잣집 좀 알겠네요. 저 30대 되기 전에 시집 가려고요. 예쁠 때 시집 가야 부잣집 남자 만나죠. 언니가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신우들은 하나같이 철없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런 신우들을 시부나 남편은 못마땅해 했지만 시모는 너무 아까워하더라고요. 시모가 애지중지 키워서 그런지 신우들은 그 뒤로도 정신 못 차리고 회사도 잘 안 다니면서 시댁 사업에 이름만 올려놓고 대충 일하며 월급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출산하고 나서부턴 직장을 더 이상 다니기 어려워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보니까 시모가 은근히 절 돌려 무시할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하루는 애들을 데리고서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시모가 뜬금없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얘, 넌 시집 진짜 잘 왔다, 얘. 남들이 그런 소리 안 하니? 네? 왜요, 어머님? 아니, 이봐라. 아, 요즘에 둘이나 낳아가지고 외벌이로 사는 집이 어딨어. 우리나 되니까 이러고 살 수 있는 거지. 넌 참 좋겠다, 좋겠어. 나 시집 왔을 땐 시댁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애들 셋이나 낳았어도 밖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너네 둘 낳고 집에서 쉬잖니. 에이, 어머님, 제가 쉬기는 무슨 쉬어요. 저도 바빠요. 아직 애들도 서너 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쉴 틈이 어딨겠어요. 그렇다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삼시세끼 직접 차려야 되고 남편 밥까지 해야 되고 청소에 빨래에 집안일은 죄다 제가 하고 남편은 또 바쁘다고 애들도 제대로 못 보는데 전 혼자서 육아까지 다 하는데요. 아이 그래도 말이야. 아, 남편이 돈도 잘 벌어와 편하게 육아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 이 정도면 너 시집 잘 온 거 아니냐? 넌 복 받았다 얘.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 전 사실 이때 시모의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애를 낳고 나서 제가 평생 쉬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일을 안 다니니 남편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온갖 집안일은 다 제가 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애들 육아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시는지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덧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해였어요. 평소엔 저녁 시간이 다 돼서야 오던 남편이 그날따라 낮부터 술을 마시고 집에 온 거였습니다. 술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 들어오는데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 뭐야? 아우, 이게 다 무슨 냄새야? 당신 술 마셨어? 아니, 대체 얼마나 마셨길래 옆에만 가도 이렇게 술 냄새가 나? 왜? 무슨 일 있었어? 아, 여보, 내가 너무 속상해서 좀 마셨어. 애들은, 애들이 어린이집 갔지. 애들도 아직 안 끝난 시간에 어떻게 집에 왔대? 술까지 다 마시고. 일은 안 하려고? 왜? 무슨 일인데? 여보, 사실 우리 사업 다 망하게 생겼어. 거래처 몇 군데가 문을 닫으면서 파산 처리됐대. 그래서 거래대금도 못 받고 큰일 났어, 정말. 그렇게 시댁 사업엔 큰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내내 술만 마시면서 속상해했고, 시댁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 전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고 여기저기 돈도 다 끌어모아 썼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수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여기저기 알아봐도 급한 돈을 채우긴 어려웠죠. 그래서 결국 남편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있잖아. 아무래도 내가 좀 나서야 할 것 같아. 우리 여기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는 거 어때? 그리고 신용대출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뭐? 이 집을 담보로 하겠다고?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야? 어, 아무래도 빨리 해결될 것 같진 않아. 일단은 급한 불을 꺼야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여기 집도 담보 잡고 신용대출도 받아서 아버지 엄마를 도와드리자. 나중에 일 잘 풀리면 그때 다 처리할게. 그렇게 남편은 살고 있던 집 담보와 신용대출을 끌어모아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게 한두 푼으로 다 해결될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장 급한 불은 꺼도 남아있는 불이 다시 시작되고 또 위기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때 시댁에 손을 내밀어 주신 건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아빤 시댁 사업이 어렵다는 걸 아시고 바로 시부에게 연락해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때 당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수천만 원을 시부께 빌려드렸고 그렇게 시댁 사업은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후로부터 저희 아빠 시부는 정말 둘도 없는 절친이 되셨답니다.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난 뒤부턴 바로 시부께서는 아빠에게 도움을 받았던 돈을 다 돌려주셨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죠. 그런 시부를 아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니 두 분이 진짜 자주 만나시고 친구처럼 지내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아빠한테 드릴 게 있어 회사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사무실 문을 딱 열자마자 보인 건 바로 시부였습니다. 어? 아버님, 아버님이 왜 여기 계세요? 언제 오셨어요? 정윤이 왔냐? 아니, 난 사돈이랑 같이 바둑이나 둘까 해서 왔지. 저번에도 아빠랑 같이 바둑 두신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요즘 자주 오시네요. 내가 사돈이랑 아주 절친이 됐다. 절친이. 사업을 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참 많은데 사돈이 내 마음을 어찌나 잘 알아주는지. 사돈이 아니라 이젠 친구야. 그렇게 시부와 아빠가 친해지시면서 저희 양가 집안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양가 부모님과 다 같이 해외로 가족여행을 간 적도 있었어요. 흔히 가족여행을 가면 진짜 친가족이라도 다툰다고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흰 사돈끼리 여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거의 저녁이면 서로 술 한잔씩 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아빠랑 시부는 정말 말도 잘 통하더라고요. 사돈,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참 좋네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우린 왜 이때까지 일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엔 우리 애들 빼고 우리끼리 나오시죠. 아, 좋습니다, 사돈. 사돈께서도 젊어서부터 고생하셨겠지만 저 역시 젊었을 땐 일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살았죠. 이 좋은 세상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했으니 참 아쉽네요. 다음엔 저희끼리 진짜 여행 또 옵시다. 역시 우리 사돈은 저랑 아주 생각이 똑같을 줄 알았어요. 자, 한잔 하시죠. 그렇게 저흰 남들보다 특별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제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이젠 제 일도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여기저기 취업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취업 준비 소식을 듣고서 아빠가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정윤아,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아빠 회사에 와서 일하는 거 어떠냐? 엄마랑 난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사업을 정리하기엔 아깝기도 하고 거래처에도 미안하기도 해서 말이다. 나보고 아빠네 회사에서 일하라고? 아빠 원래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았었잖아. 그러게 말이다.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나 보다. 자식들 자기들 알아서 앞길 잘 걸어가길 바래서 그랬었는데 이제 내가 사업 정리할 때가 되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가족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아빠 회사에 와서 차근차근 배워보렴. 뭐 하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어쩔 수 없고 말이야. 그렇게 전 그때부터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남동생은 서울에서 자리를 잘 잡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빠 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남편이 듣고 나서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분명 좋아해야 맞는 일인 것 같은데 그다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당신 진짜로 할 수 있겠어? 대표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대표한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앞으로 배워간다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빠 내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배워보려고. 그래도 좀 버겁지 않겠어? 대표 자리가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 열심히 배워봐. 아버님도 뭐 생각이 있으시겠지. 뭐야, 당신 내가 아빠 회사 물려받는 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 말은 당신이 힘들까 봐. 그래서 그렇지 뭐. 나야 당신이 뭐라든 응원하지. 전 그땐 남편이 절 걱정해서 그렇다는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진심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한 10년 결혼 생활 했을 때쯤 시댁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시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였습니다. 병원에 가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검사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온 결과가 바로 간경변증 초기 진단이었습니다. 평생을 술만 마시며 사시던 시분 기어코 술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도 초기라 다행이긴 했지만 더 나빠지기 전에 술도 끊고 유양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시부가 아프시니 시모가 옆에서 간병을 해야 해서 결국 시부는 큰 결단을 내야만 했어요. 바로 시댁 사업체를 남편에게 물려주는 거였죠. 그렇게 사업체를 물려받은 남편은 그때부터 대표가 되어 사업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남편이 40대 초반이었을 때였어요. 처음엔 남편도 정말 열심히 사업 운영에 열을 올렸어요. 그동안의 매출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신제품 출시에 직접 참여하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노력이 금방 빛을 보더라고요. 새로 출시한 제품은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말 그대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돈이 손에 쥐어지니까 그 많던 열정도 금세 사그라들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씩씩거리며 통화를 하며 집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남편이 하는 통화 내용을 슬쩍 들어보니 거래처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래를 끊겠느니 고소를 하겠느니 한참을 소리를 치던 남편이 전화를 끊자 전 너무나 걱정돼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뭐야?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거래처 갔던데 무슨 일 있어? 아니, 제품 단가를 좀 올리겠다는데 절대 안 된다고 결사 반대하잖아. 처음 계약한 금액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화내는데 내가 거래할 곳이 거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급한 사람이 누군데 성질이야? 뭐? 아니, 단가를 왜 올리는데? 이번에 나온 신제품 잘 팔려서 충분히 수익 많이 난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 그러긴 한데 이렇게 올려야 수익도 많이 날 거 아니야. 다른 곳은 어쩔 수 없다고 알았다고 하는데 딱 여기만 절대 안 된다고 아주 떼를 쓰잖아. 진짜 물건 줄 때 고마워해야지. 여긴 안 되겠어. 이후로도 남편은 거래처에 이상한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 주변에서도 다들 남편을 치켜 세워주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거래처는 냉정하게 그냥 끊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거래처에만 그랬으면 말도 안 했을 겁니다. 한 번은 주말에 시댁에 김장을 담근다고 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와 있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와주러 온 건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김장도 하고 다 마무리해서 그 직원들한테 김치를 챙겨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 절 엄청 말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직원들을 부랴부랴 보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김치 한 동씩은 줘야지. 김치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럼 올해는 왜 이렇게 김치를 많이 한 거야? 작년보다 거의 한 3배는 더 한 것 같은데 직원들 나눠주려고 한 거 아니었어? 에이, 뭘 나눠줘. 나중에 다 일당 쳐줄 거니까 김치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어. 뭐? 그럼 집에 일하러 오라고 부른 거라고? 도와주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부탁은 무슨, 아, 대표가 말하는데 직원이 빨리 와서 해야지. 그리고 내가 공짜로 오라고 했겠어? 다 시급 쳐서 주겠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김장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보내.
아유, 괜찮다니까. 돈이면 다 돼. 쟤들은 돈 준다고 하면 뭐든 다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돈이 전부인 양 굴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가도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니 그런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사람이 어딜 가나 대표로서 대접받길 원했고 건방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얘기를 해도 남편은 제 말을 아예 듣지도 않더라고요. 문제는 남편이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시댁 사업도 점점 기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사업을 물려받은 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래처는 점점 줄어들고 매출도 반토막이 나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다시 매출을 끌어올려 보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서 저녁을 먹고 딱 잠에 들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실 분이 아닌데 웬일이지 하고 바로 전화를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오열 소리에 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정윤아, 정윤아, 엄마, 왜, 왜 무슨 일인데? 네 아빠 어쩐다니? 네 아빠 큰일 났다. 얼른, 얼른 병원으로 와. 병원으로.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전 외투만 챙겨 입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이미 아빠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엄마는 혼절하셨고 전 충격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는 야근을 하고서 집으로 가던 도중 운전을 하다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였죠. 사고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경찰이 아빠를 발견해 구급차를 불러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아빠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서울에서 바로 내려온 남동생도 도착하자마자 바닥을 기어다니며 울 정도로 통곡했습니다. 저와 엄마 역시 내내 눈물을 그치지 못했고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그렇게 인사를 했던 아빠였는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별을 한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식을 치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것처럼 장례식장에는 내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다들 아빠의 갑작스런 상황을 참담해 하셨고 슬퍼하셨어요. 오시는 분들 모두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아빠는 정말 주변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아빠의 장례식에 참석해 눈물을 보이셨어요. 사부인,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그 건강하시던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좋으신 분을 어떻게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신답니까?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 저도 경황이 없어 연락을 못 드렸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와야죠. 가족일인데 당연히 저희가 와야죠. 사부인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장례식 다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사돈 잘 보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남편이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그렇게 시모는 저희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시부 또한 아빠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눈물만 내내 흘리셨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시부모님께선 장례식장 한켠에서 내내 앉아 계시며 저희 엄마도 돌보고 저도 살펴주셨답니다. 행복은 나누면 기쁨이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도 그땐 들었어요.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갑자기 장례식장 한켠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건 바로 아빠의 오랜 회사 직원이셨던 박 부장님이었어요. 그런데 박 부장님이 손가락질하면서 화를 내는 곳엔 당황해하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아니 글쎄 박 부장님 하는 말을 듣고 전 너무나 경악스러웠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을 말을 박 부장님이 꺼내셨죠. 아니 어떻게 어떻게 사돈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해? 뭐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 아니 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럼 아니야?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타이밍 참 절묘하다고. 어쩜 딱 필요할 때 돌아가시냐고. 억대 자산 상속받으면 그걸로 사업 다시 일으키면 되겠다고. 그 말 아까 했잖아. 도대체가 양심들이 있어? 당신들 가족 아니야? 가족 아니냐고. 울분을 토하면서 소리를 치는 박 부장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시부모와 남편을 보면서 아, 정말 저 말을 했었구나. 딱 느낄 수 있었죠. 박 부장님은 아빠의 가장 친한 후배이기도 했고 누구보다 신뢰하는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어요. 그런 박 부장님도 장례식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례식장을 지켰고 그러면서 여러 번 시댁 식구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겠거니 생각을 하고서 그냥 넘어갔는데 마침 그때 딱 박 부장님이 바로 앞에 등을 돌려 앉아 있을 때 그 시부모와 남편이 그런 어이없는 말을 내뱉었던 거였어요. 저는 소름 끼치는 이 사람들의 진실을 알고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당신 진짜 그런 말 했어? 박 부장님 말이 사실이냐고. 진짜야? 사실이야? 아니, 뭐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도 가족 사업하는데 가족끼리 힘들 때 있으면 도와주고 그럼 좋지. 아마 아버님도 우리 힘든 거 아셨으면 바로 도와주셨을 거야.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떻게, 어떻게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제가 그렇게 남편에게 화를 내니 저보다 더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쳤던 건 바로 시모였어요. 예, 아이, 우리가 뭐 심한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타이밍 좋았다. 아이, 그런 얘기한 것뿐인데 그게 뭐 잘못이니? 너도 참 너무한다, 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장례식장도 지켜주고 그러면 감사한 마음에 나중에 보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말 안 한 거 가지고 어쩜 이렇게 사람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해? 뭐라고요? 어머님, 어머님 세상 떠나셨을 때 제가 그런 소리 했어도 저한테 잘했다고 하실 건가요? 어머님도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시댁 상황 안 좋을 때 저희 아빠가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요? 어머, 얘 봐라. 너 아빠 보낸다고 막 시댁에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니? 어떻게 시모한테 그렇게 눈 부릅뜨고 대들어? 아무리 장래 중이어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야. 예의요? 지금 예의라고 하셨어요? 당신네들은 예의를 지켜서 지금 이 난리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요. 말도 안 통하는 당신네들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당장 여기서 나가시라고요. 뭐? 아니, 우리가 왜 나가? 아, 우리가 왜 나가냐고. 안 나가시면 경찰이라도 불러서 내쫓을 거예요. 그러니 당장 나가세요. 결국 그 소란에 장례식장에 왔던 다른 조문객분들도 그곳으로 모여들었고 사람들 시선이 한 번에 쏠리게 되자 그때서야 시부모는 창피한지 얼른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팔을 끌고 밖으로 내쫓았어요. 아우, 왜 그래? 장인어른 장례식 끝나고 다시 얘기해. 당신 이러는 거 진짜 철없고 예의 없는 거야. 철이 없어? 돌아가신 지 겨우 며칠 지나 우리 아빠 재산 탐내는 당신은 철이 있고? 당신이야말로 뻔뻔하게 우리 아빠 장례식에 참석할 생각이나 하지 마. 염치 없는 자식. 너랑은 얼굴도 보기 싫어. 아빠 발인해도 절대 오지 마. 네가 오면 우리 아빠 원통에서 떠나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아이, 그런 말이 어딨어. 장인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 내가 당연히 와야지. 네가 뭔데?
네 따위가 뭔데 우리 아빠 발인에 참석해.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 뒤통수 치고 우리 가족 뒤통수 친 그냥 배신자야, 배신자.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마. 그렇게 전 남편마저 장례식장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전 전부 다 차단해 버렸어요. 장례식장에도 찾아왔지만 정말 다행히도 직원들이 남편을 중간에서 막아준 덕분에 남편은 발인까진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난리를 본 저희 엄마도 가슴을 치면서 오열하셨고 남동생은 내내 한숨만 쉬더라고요. 폭풍처럼 그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고 다음날 아빠의 발인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보내드리고서 전 엄마 남동생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친정에 딱 도착하자마자 엄만 안방으로 바로 향하시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그걸 저한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이를 보고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종이는 바로 차용증이었거든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아빠였고 빌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시부였어요. 엄마, 이게 뭐야? 차용증이라니 이게 도대체 뭔데? 언제 돈을 빌린 거야? 그게 사실은 1년 전에 네 시부가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아빠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 솔직히 그전에도 몇 번 부탁을 했어서 빌려줬었거든. 처음엔 잘 갚더니만 언젠가부턴 조금씩 덜 갚기 시작하더라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아빠한테 이번에만 빌려주더라도 차용증을 좀 쓰는 게 어떻겠냐고 했거든. 참 사람이 급해서 그런가 차용증 써야 한다니까 당연히 쓴다고 하더니만 이렇게 써서 빌려간 거야. 뭐? 아니 근데 이런 걸 왜 말도 안 했어? 그럼 이 돈은 다 받은 거야? 2억씩이나 되는데? 아니 조금씩 갚겠다고 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래도 네 아빤 사돈이니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기다려주려고 했던 건데 그때 네 시부모 하는 꼴을 보니까 영 안 되겠더라. 이거 소송해야 되겠어. 정말 엄만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저도 모르게 시부는 아빠한테 여러 번 돈을 빌리셨고 그걸 사돈이란 이유로 엄마 아빠는 그저 다 들어주셨던 거였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은 그냥 빌려줘선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차용증을 쓰신 거였는데 그게 딱 남아 있었던 거였죠. 아마 시부는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거기다 장례식에서 다른 사람들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아빠의 유산도 어마어마한 것 같고 잘만 구슬리면 며느리한테서 큰 돈도 얻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그 시댁 식구들이 그런 못된 말을 내뱉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전 차용증을 사진으로 찍고 남편에게 보내버렸죠.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도착을 했더니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도 거기 다 같이 있더라고요. 전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침 여기 다 모여 계시네요. 남편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셨죠? 차용증.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이거 소송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니, 돈 빌려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잖니? 근데 무슨 수로 돈을 받겠다는 거야? 너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 우리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런 억지를 쓰니? 뭘 잘 모르시면 가만히라도 있으시던가. 가서 찾아보기라도 하시던가요. 뭐 제가 직접 설명해 드려요? 상속은 빚도 재산도 상속되지만 이렇게 채권도 상속되는 거 모르세요? 다시 말하면 이 차용증으로 소송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증거는 싹 다 마련됐고요.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제가 소리를 치자 그때부터 시부모의 태도는 싹 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안 듯했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정윤아, 아유 네가 좀 예민한 것 같다. 우리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하자. 그게 아니고 너도 우리 사정 잘 알잖니.
우리가 지금 다 갚을 능력도 없고 그래서 답답해서 그랬어. 답답해서. 어? 이 얘기 좀 다시 나눠보자. 얘기요? 말도 안 통하시는 분들이랑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전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이혼할 거고 소송할 거예요. 저한테 따지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다면 변호사 통해서 얼마든지 하세요. 아니, 정윤아, 미안하다. 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면 안 되겠니? 우리가 요즘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어? 한 번만 다시 좀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안 되겠는데요. 아빠를 위해서라도 절대 전 용서 못합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신 거 분명 후회하실 거예요. 그렇게 전 제 짐을 싸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뒤쫓아와 절 말리는 거였어요. 여보, 여보,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엄마랑 아빠는 그저 지금 상황 해결하려고 그랬던 것 뿐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아버님한테 가서 사죄할게. 아빠가 이 세상에 없는데 대체 어딜 가서 사죄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난 당신 용서 못해. 당신 같은 사람이랑 10년 넘게 내가 결혼 생활 했다는 게 소름 끼쳐. 그러니까 제발 우리 헤어지자. 당신 싫다고 해도 난 어떻게든 당신이랑 헤어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무슨 이혼을 해. 그리고 여보, 지금 당신 나랑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당신 재산 어차피 또 나눠야 돼. 그럼 지금 받을 것도 나랑 나눠야 된다고.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리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당신 생각 많이 한다니까? 전 남편의 말에 정말 기가 차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절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헛웃음을 짓자 남편은 또 바보같이 제가 마음이 풀린 줄 알더라고요. 그래, 여보. 당신 지금까지 너무 예민했어. 내가 잘못했어. 말 실수한 거야. 엄마랑 아빠랑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뿐이고, 아이, 설마 우리가 장인어른 재산을 탐냈겠어? 그리고 당신 이혼 안 해야 장인어른 유산도 지키고 그러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띨띨할 수가 있냐? 야, 너 아까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뭐? 당신 왜 이래? 야, 상속되는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도 안 되거든? 무식하면 말을 말든가. 아유, 저딴 걸 내가 남편이라고. 야, 됐고. 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남은 정이 있어서 그냥 이혼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어디 한번 냉정하게 나눠보자고.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 와중에도 아빠의 재산을 운운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전 더 냉정하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후로 전 바로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빠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며 요구를 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유 재산은 분할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쌓은 재산만 분할을 하게 되었죠. 근데 남편과 제가 쌓은 재산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남편은 사업을 한답시고 그동안 까먹은 돈들도 많아서 모아둔 재산은 더 없었죠. 신혼집마저도 대출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결국 재산 분할을 하면서 오히려 남편은 대부분의 대출을 가져가게 되었어요. 거기다 애들도 제가 양육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자 시모가 딱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사과를 하려고 전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이해. 우리 아들 너 말고도 좋다고 할 여자 천지에 널렸어. 애들도 없겠다. 홀몸에 사업자 대표겠다. 뭐가 문제겠니? 애 딸이 너보다 훨씬 낫겠지. 내가 너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해도 다시 나 안 받아줄 거야. 저기요. 뭘 모르시나 본데 그딴 깡통회사 대표한테 어떤 정신을 간 사람이 시집을 가겠어요? 제대로 좀 알고서나 얘기하세요. 허세 많은 대가 아드님 빚 천지예요.
땅 치고 후회할 일 평생 없을 것 같으니까 대개 아드님이나 잘 후회 안 하게 잘 다독이시라고요. 다신 보지 맙시다. 전 그렇게 시모의 전화를 냉정하게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혼이 결정되고선 바로 차용증으로 청구 소송까지 진행했죠. 일부 금액은 소송을 통해서 회수는 했지만 시댁에서 재산을 꽁꽁 숨긴 건지 털어도 나오지 않아 나머진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남들이 보면 그냥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전 어떻게든 끝까지 받으려고요. 그게 아빠를 위한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탈탈 다 털리고 나서야 전 남편은 후회를 했어요. 어느 날은 저한테 울고불고 찾아와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퇴근하려고 회사에서 나오는데 웬 거짓골을 한 사람이 앞에 서 있어 봤더니 전 남편이더라고요. 여보, 여보, 여긴 왜 왔어? 당신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뭐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너무너무 잘못했어. 나 진짜로 후회해. 당신한테 잘못한 거 다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사업도 다 망했어. 빚밖에 안 남았다고. 당신 말 듣고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 운영 안 했으면 잘 됐을 텐데. 나 벌 받나 봐. 그래서 지금은 어쩌라고? 당신이랑 나랑 이제 남남이야.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야. 그나마 애들이 있어서 양육비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라도 봐주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얄짤 없었어. 사람 뒤통수를 그렇게 쳐놓고서 어디서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 다시 한 번 더 찾아오면 소송 끝까지. 당신 애들 탈탈 다 털릴 때까지 할 거니까 어디 한번 찾아와 봐. 여보,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완전 거짓골이야. 당신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더 밑바닥 내가 어떻게든 보여줄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찾아와 보라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 테니까. 당장 안 꺼져?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안 꺼지면 바로 내일 추가 소장 들어갈 거야.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전 남편은 당황해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참 찌질하고도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한땐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었던 그 사람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듣자 하니 지금도 참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도 다 망하고 거기다 시부는 아프기까지 하니 간병하느라 시모는 골병 들고 남편은 빚 갚느라 골병 들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 자신들이 내뱉은 말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일을 다니던 남동생이 와서 아빠 일을 저와 같이 물려받아 하고 있습니다. 엄만 이제 사업에서 손을 떼시고 노후를 즐기고 계세요. 저희 애들과 다 같이 살면서 그래도 요즘은 많이 웃으시고 행복해 하신답니다. 그리고 전 아빠의 뜻을 따라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베풀고 나니 오히려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온해지는 것 같네요. 아마 아빠도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 봉사활동을 하며 불우한 이웃을 도왔던 아빠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 보려고요. 한땐 저도 배신감에 잠도 못 이룰 정도로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의 힘듦이 제 안목을 키워주고 제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배신감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고 이겨내면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내시고 끝까지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을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